2천 년 전 노르만 탐험가들은 북아메리카의 오지에 도달했지만 이후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주류 역사학계는 뉴펀들랜드의 바람부는 해안가 캠프를 바이킹의 활동 무대로 보고 바이킹과 미국 본토를 연결하는 어떤 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DNA 연구, 새로운 룬 분석, 그리고 새로운 연대 측정 기술이 묻혀있던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주류 고고학이 한 세기 동안 묻어두려고 애썼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식적인 활동 범위가 대륙 끝자락의 해안 캠프에 불과했던 바이킹이 어떻게 북미 대륙 내륙 2400km 지점까지 흔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학계는 어떤 증거를 외면해 왔을까요? 미네소타 증거가 주류 역사에 왜 그토록 위협적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주류 역사가 무엇을 기꺼이 받아들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노르만 탐험가들이 발을 디뎠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북미의 유일한 곳은 뉴펀들랜드 최북단 바람이 휘몰아치는 해안가인 랑스 오메도우즈입니다. 이곳은 모든 면에서 대륙의 끝자락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고 대서양의 강풍에 시달리는 그곳은 뱃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언가의 끝에 다다랐음을 알만한 곳이었다. 1960년대 노르웨이 탐험가 헬게 잉스타드와 그의 아내이자 고고학자인 안네 스틴이 발굴을 시작했고 그들이 땅에서 발굴해낸 유물들은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흙과 풀 아래에는 8채의 건물 홀 작업장 부속 건물 윤곽이 드러나 있었다. 그 배치는 아메리카 대륙 고유의 건축 양식과는 전혀 달랐다. 오히려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의 유적과 유사했다. 땅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이러한 사실을 반박할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노레우드족 망토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던 고리 모양 머리의 청동핀, 직물 작업에 사용되는 물레추, 철못 조각들, 그리고 부속 건물 중 하나에는 놀라운 것이 있었다. 재련로와 쌓여있는 철 찌꺼기. 이곳에 살았던 사람이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들은 인근 늪지대 광석으로 철을 재련하고 배를 수리하고 도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장비가 갖춰져 있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작업 캠프였습니다. 발견 이후 수십 년 동안 유적지의 정확한 연대는 답답할 정도로 불분명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노르만족의 활동 시기는 서기 990년에서 1050년 사이, 즉 60년의 기간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연대기학자 마이클 D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학술지 네이처 발표한 연구에서 프로닝건 대학교의 마고트 쿠이템스 교수는 이전에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정확한 연도를 밝혀낸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서기 992년 거대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여 대기 중에 방사성 탄소를 대량으로 방출했습니다. 전 세계의 나무들은 그 방사선을 흡수하여 다음 해에 자라난 나이테에 저장했습니다. 그 신호는 오늘날까지도 나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구진은 란조 초원에서 3점의 나무 조각을 발견했는데 모두 원주민들이 소유하지 않았던 금속 칼날로 잘려 있었고 3조각 모두 나무 껍질에서 정확히 29번째 나이테, 안쪽에 태양 폭풍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결론은 불가피했다. 그 나무들은 1021년에 벌목되었는데 정확히 1000년 전 콜레엄버스보다 471년 전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공식적인 이야기가 불완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란주 코원에노 르만족이 남긴 모든 유물에도 불구하고 무덤도 공동묘지도 개인 소지품도 거의 없었고 상당한 수의 여성이 거주했다는 증거도 아이들의 흔적도 심지어 식민지라고 할 만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캐나다 국립공원관리청 소속으로 해당 유적지를 발굴해온 고고학자 브리짓 월리스는 그곳의 실제 용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곳은 기지이자 계절별 전초기지였으며 배를 수리하고 철을 재련하며 다음 여정을 준비하는 장소였습니다. 정착민들은 그곳에 3년에서 10년 정도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계가 아직까지 만족스럽게 답하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란조우 초원이 단순한 기지였다면 그들은 실제로 어디로 향했던 것일까요? 나무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고 대장간을 짓고 철을 재련하고 미지의 대륙 끝자락에서 배를 수리하는 것은 10년 동안 해변에서 한가롭게 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가들은 800년 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영 너머에 있는 강들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대륙으로 뻗어 있었고 노르만족은 그들이 가진 모든 기술과 능력을 고려할 때 그 대륙에 진입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600년대 CEO 아이슬란드에서 기록된 빈란드 사가는 란주 초원의 공식적인 고고학적 기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험했던 강 며칠 동안 도끼 소리가 울려 퍼질 정도로 빽빽한 숲을 벌목했던 일 건넜던 호숫단 야생포도 사냥했던 동물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단지 해안가의 야영지를 훨씬 넘어선 여정을 묘사합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주류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과장된 이야기, 역사로 위장한 민담 사건 발생 후 수세기가 지나 벽난로 앞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가는 결코 유일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노르드인들은 내륙 깊숙이 진출할 동기와 기술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진지하게 살펴보는 순간 그들이 해변에 멈춰 섰다는 생각은 거의 옹호하기 어려워집니다. 동기부터 살펴보죠. 그린란드에 정착한 노르만족은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키 큰 나무들이 모두 베어졌고 사냥감도 부족했습니다. 바위를 만들고 도구를 수리하고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다른 곳에서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자원이 있는 유일한 방향은 서쪽이었습니다. 숲, 모피, 철광석. 그린란드가 제공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가득한 대륙이었죠. 이제 그들의 기술을 살펴보세요. 바이킹 롱십은 고대 세계에서 건조된 가장 다재다능한 선박 중 하나였습니다. 배가 떠오르는 데 필요한 흘수, 즉 수심이 1m도 차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세요. 북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배는 얕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구불구불한 강둑을 따라 나아가며 더 깊은 배라면 좌초되었을 호수도 미끄러지듯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해지자 노르만족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를 육로로 운반했습니다. 이 기술은 포티지 포르타지라고 불렸는데 통나무 위에 배를 굴려 좁은 능선을 넘어 손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미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절박한 임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갈고 닦아온 표준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바랑기네우로 알려진 노르드족 상인과 전사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흘수선이 얕은 배를 타고 러시아와 동유럽의 강들을 누볐습니다. 그들은 북미로 항해를 떠나기 훨씬 전부터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내륙수로를 건너 급류와 숲 육로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해 왔습니다. 강을 통해 미네소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이미 그들의 혈통에 있었습니다. 이제 지리적 조건을 살펴보십시오. 다해륙 중심부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은 2개가 있었고 둘 다 노르만족 선원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 첫 번째 노선은 허드슨만에서 시작되었다. 적절한 계절에 얼음이 녹으면 긴 배가 대서양에서 만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곳에서 넬슨 강은 남쪽으로 흘러 대륙 한가운데 있는 광활한 천연 교차로인 위니펙 호수로 들어갑니다. 위니펙 호수에서 레드 강은 더욱 남쪽으로 굽이굽이 흘러 미네소타 국경을 향해 나아가 미시시피강 유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경로의 모든 구간은 항해가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통로는 세인트로렌스 강에서 시작하여 내륙으로 뻗어나가 오데호를 거쳐 슈피리어 호수로 흘러 들어갔다. 거기서부터 짧은 육로 이동 구간이 내륙해와 남서쪽으로 흐르는 강들을 연결하여 미국 중서부 북부 거의 모든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멈춰 생각하게 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이킹 이후 500년이 지나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카누를 탄 프랑스 탐험가들은 거의 똑같은 경로를 따라 같은 지역 깊숙이 진출했습니다. 그들은 수세대에 걸쳐 원주민들이 지도에 표시하고 유지해온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다해륙을 가로지르는 길은 이미 존재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 노르만족은 내륙 고속도로를 발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찾기만 하면 됐다. 지형은 장애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강과 호수가 사슬의 고리처럼 이어져 있었다. 적절한 지식과 시기만 맞았다면 노르만족 선원들은 물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대서양에서 북미 대륙의 심장부까지 항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여부였다. 그리고 1898년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무게 200파운드 약 90kg의 회색 돌판이 하나 있습니다. 1898년 미네소타 세어브의 구릉지대인 더글러스 카운티의 한 농장에서 스웨덴 이민자 올라프 오만은 작물을 심기 위해 땅을 개간하던 중 쟁기가 오래된 사시나무 뿌리 속에 단단한 무언가에 걸렸다. 그는 그것을 파냈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가 중 한 명이 마침내 그 기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스콧 월터라는 미국 지질학자가 새겨진 표면에 대한 상세한 암석학적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조각된 홈 안쪽에 드러난 결정의 풍화작용을 조사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해당 광물의 화학적 분해에는 최소 2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야 했을 것이며, 이는 그 조각이 1898년에 올라프 오만이 만든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땅을 갈아엎었을 때쯤에는 적어도 2세기는 되었을 것이다. 주류 학계는 월터의 연구 결과를 거부했지만 그의 필적할 만한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켄싱테온 룬스톤은 미네소타 땅이 남긴 유일한 유물이 아닙니다. 동전도 있고 도구도 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원주민들의 기억 속에 전해져 온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해가 갈수록 무시하기 어려워지는 하나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동전부터 시작해봅시다. 1950년 메인주의 한 해안가 고고학 유적지에서 원주민 정착지 유적을 발굴하던 인부들이 흙 속에서 작은 은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얇고 달아 있었지만 틀림없이 은화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그것은 1000년대 후반 올라프 키라 왕 시대에 주조된 노르웨이 펜이 동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세기에 발행된 진품 노르웨이 동전이 미국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전이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내올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이 유물이 토착 교역망을 따라 대륙 곳곳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면서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쳐 이동하다가 900년 후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게 될 땅 속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12세기 노르웨이 동전이 원주민 교역망을 통해 메인 해안에 도달하려면 그 동전이 애초에 그 교역망에 들어간 순간이 어딘가에 있었어야 합니다. 이 대륙 어딘가에 누군가가 그 동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도구들도 필요합니다. 미국 중서부 북부 지역, 특히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에서는 1세기 넘게 농부들과 아마추어 고고학자들이 밭과 강둑에서 철제 유물 노르만 양식의 도끼 후대, 유럽 상인들이 가져온 도구와는 다른 형태의 도구들을 발견했다고 보고해왔습니다. 이러한 발견물 대부분은 진정한 중세 유물과 단순히 이전 양식을 모방한 후대의 교역품을 구분하는 데 필요한 문서가 부족합니다. 주류 고고학계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해당 범주 전체를 부정해왔지만 그 양상은 매우 뚜렷합니다. 그 물체들은 긴 배들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강줄기, 즉 허드슨만에서 위니펙 호수를 거쳐 레드강을 지나 미네소타로 이어지는 수로를 따라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집중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학계 고고학이 역사적으로 가장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증거의 일부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다코타족과 오지부와족의 원로들은 프랑스인이나 영국인이 도착하기 훨씬 이전에 배를 타고 온 이방인들에 대한 구전 역사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해 왔습니다. 창백한 피부에 낯선 도구를 든 방문객들, 배들이 강을 따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나아간다. 기록에는 새로 온 사람들의 이름이 없다. 정확한 날짜도 없다. 그 기록들은 풍경 속에 남아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중요한 역사들처럼 잉크가 아닌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온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서구 고고학계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설이나 민담으로 치부하며 진지한 학문적 연구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무시는 잘못된 판단이었고 이제야 비로소 고고학계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뮤기미 전역의 원주민 구전 전통은 후대의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화산 폭발 홍수 이주 만남 등 실제 사건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이 여러 차례 입증되었습니다. 다코타족과 오지부와족 원로들이 연구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모든 역사가 돌이나 잉크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역사는 목소리로 전해지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았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동부 하해안 땅속에서 11세기 노르웨이 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양식의 철제 도구들이 허드슨만에서 미네소타 중심부까지 바이킹 선원들이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줄기를 따라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무게가 90kg에 달하는 이 돌에는 중세 스칸디나비아룬 문자가 새겨져 있으며 14세기 빈란드에서 서쪽으로 향했던 탐험대의 특정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의 묘사도엔 바로 그 지역의 원주민 구전 역사에는 유럽 상인이 도착하기 훨씬 이전에 창백한 피부의 낯선 사람들이 카누와 배를 타고 물길을 통해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서들 중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증거 하나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주류 고고학이 1세기 넘게 외면하려 애써온 하나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증거는 동전이나 도구돌 혹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잊혀진 미네소타 호수 바닥에서 퍼낸 검은 퇴적물이 담긴 작은 병입니다. 미네소타 강둑에서 멀리 떨어진 한 대학 연구실에서 굿맨 박사라는 연구원이 잊혀진 구불구불한 강줄기 호수에서 채취한 퇴적물 샘플을 조사하고 있다. 우가코는 강이 급격하게 굽어지면서 그 굽은 부분이 본류에서 분리되어 수세기 동안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차단된 채 고여있는 웅덩이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녀 손에 들린 샘플은 오라에도엔 미사로 인하의 계엄계 변에 있습니다. 맨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진흙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DNA 조각들입니다. 지난 1000년 동안 그 물가 근처에 살았던 모든 인간, 모든 동물, 모든 식물의 흔적이 마치 봉인된 책의 페이지처럼 퇴적물 속에 층층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사용하는 기술은 메타게놈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이게옷이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유전 물질을 배출합니다. 피부세포, 머리카락, 침, 노폐물 등 모든 것이 바람과 비에 실려 가장 가까운 수역으로 흘러가 바닥으로 가라앉아 진흙 속에 자리 잡습니다. 차갑고 오염되지 않은 호수 퇴적물 속에서 유전 물질은 수천 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진흙층을 뚫고 그 안에 갇혀있는 유전자를 분석함으로써 누가 언제쯤 그 호수 근처를 걸었는지에 대한 일종의 유전 일기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에서 가장 유사한 방법은 고대 금속의 산지를 특정 광산으로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납동위원소 분석입니다. 둘 다 법의학적 방법이며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시료에서도 특정 특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 문세옥 결과는 연구팀을 순식간에 조용하게 만드는 종류의 발견이었습니다. 호수 샘플에서 추출한 수백만 개의 염기 서열 중에서 연구팀은 몇몇 이질적인 마케오, 즉 빈도가 낮은 스칸디나비아형 하플로타입을 발견했습니다. 중세 북유럽의 특징적인 유전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표본에서는 드물었지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묻힌 지층은 서기 950년경부터 1250년경까지의 중세 온난기에 해당합니다. 그 시기는 매우 중요한데 바로 빈란드 사가에서 노르만족의 북미 원정을 묘사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랑스 오 메도우즈가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기후 자체가 원정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린란드에서 채취한 나이테와 빙핵은 이 시기에 북대서양이 따뜻해졌음을 확인시켜줍니다. 해빙은 줄어들었고 여름은 길어졌으며 그린란드에서 허드슨만으로 가는 항로가 더 자주 개방되었습니다. 미국 내륙의 강들은 수위가 높아졌고 육로를 이용한 화물 운송은 덜 위험해졌습니다. 그 땅은 지난 이 공고센 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장거리 이동에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굿맨 박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확정적으로 발표하기를 거부하고 의문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연구팀은 모든 대조 실험을 다시 수행했고 상류 및 하류 지역의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의 오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1800년대 이후 유럽인 정착으로 인한 유전자 혼합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너무 미약해서 정직한 과학자라면 누구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0년 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진 역사를 다시 쓰는 데에는 높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노레우만식 매장지 밀폐된 캠프, 연대 측정이 가능한 유물과 훼손되지 않은 토양에서 발견된 명백한 스칸디나비아 DNA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네소타에서는 아직 그 어느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 연구는 주변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네오 이상 아마추어 아에호가나 주말에 보물을 찾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동료 평가를 거친 연구실에서 동료 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사용하여 과학적 정확성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 기술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 중서부 북부 지역의 더 많은 호수에서 더 많은 퇴적물 코어가 채취되고 있습니다. 매년 전설과 증거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류 고고학계가 100년 넘게 묻어두려 했던 질문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오그 학계는 왜 이 이야기를 그토록 오랫동안 외면했을까요? 그 답은 단순히 과학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게다가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학계는 바이킹이 아메리카 내륙에 도달했다는 생각을 콜레옴버스 이전 시대의 접촉에 대한
불편한 주장들과 마찬가지로 민속 희망사항 아마추어 낭만주의자 그리고 조상을 낭만화하려는 이민자 공동체의 이야기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단순히 증거 부족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방법론 그리고 제도적 관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켄싱턴 룬스톤은 스칸디나비아 이민자들이 미국 중서부로 가장 많이 유입되던 시기인 1998년에 발견되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스웨덴인과 노르웨이인이 미네소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짓고 땅을 파고 헛간을 세우며 자신들을 항상 환영하지는 않는 나라에서 소속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콘코디아 대학교의 역사학자 데이비드 크루거는 룬스톤이 이민자 공동체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습니다. 이 유물은 그들의 조상이 영국인 프랑스인 콜레엄버스보다 수세기 전에 이 땅에 먼저 살았음을 시사했다. 동화되고 자신들의 언어를 버리도록 강요받던 공동체에게 그 돌은 값진 것, 즉 신세계에 대한 조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주류 학자들은 돌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 심은 기정사실로 굳어졌습니다. 그 돌은 이민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위조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입장이 정립되자 학계는 더 이상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법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룬세옥 주요 동전 철제 도구, 그리고 호수 퇴적물을 실제로 분석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1900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에도 없었고 2000년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광물 풍화에 대한 암석학적 분석을 통한 연대 측정 방법은 지난 25년 동안에야 비로소 발전했습니다. 호스토 해적이물의 메타게놈 시퀀싱은 2010년대 이전에는 실용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입니다. 현재 리하르트 닐센 박사가 유비살라 대학교의 헨릭 윌리엄스 교수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룬 문자 조각의 3차원 디지털 이미지 촬영은 아주 최근까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과학은 지난 15년 동안에야 비로소 성숙해졌습니다. 한 세기 전에 확정된 판결들은 한 세기 전에 도구로 내려진 것이며 오늘날의 도구로 재검증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게다가 제도적 관성도 존재합니다. 이게옷은 가장 조용한 요인이자 어쩌면 가장 강력한 요인일 것입니다. 일단 합의가 교과서 박물관 전시 차세대 학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콜레온베오스가 태영빈 대륙에 도달했다는 이야기는 1세기 넘게 미국 역사 교육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론조 메도우가 북아메리카에서 유일한 노르만 유적지라는 이야기는 50년 넘게 바이킹 연구의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노레우만 타메오무가들이 600년 후 보이저들이 노를 저어갔던 바로 그 강들을 여행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려면 학계는 오랫동안 벽에 걸려있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과서의 여러 장을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조품으로 분류되어 오랫동안 보관되어 온 유물들을 재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구자들이 20세기 대부분 동안 무시해왔던 원주민 구전 역사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마추어 이민자 공동체 그리고 토착민 원로들이 어떤 점에서는 옳았을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도는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3차원 이미징을 이용한 새로운 룬 문자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 북부 지역의 호수에서 새로운 퇴적물 코어가 채취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전자 분석 기술은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에서 누구도 질문하기 훨씬 전부터 배를 타고 이동했던 역사를 기억해온 다코타족과 오지부와족의 구전 역사에 새로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발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며 미네소타의 강들은 아직 비밀을 모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 내륙의 강들은 비밀을 간직해왔습니다. 그 비밀은 미네소타 들판의 회색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메인주의 땅에 떨어진 은화 속에 숨겨진 비밀, 잊혀진 호수 바닥의 유전자 먼지 속에 감춰진 비밀, 그리고 낯선 이들이 배를 타고 도착했을 때 이미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비밀. 바이킹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끝자락에 잠깐 발을 디디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증거는 더 이상 한 방향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룬석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 거리가 아닙니다. 동전은 더 이상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DNA는 더 이상 단순한 잡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의 강과 호수, 어딘가에서는 이미 다음 발견이 땅속에서 발굴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